매일 아침 7시 30분.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키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15년간 변하지 않은 우리 집의 리듬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수진이 출근하는 발소리를 듣는다. 똑딱똑딱, 하이힐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까지도 익숙하다. 여보, 다녀올게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한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 박수진. 결혼한 지 15년.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나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였다. 중학교 2학년인 딸 서연이와 함께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런데 그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숙제를 하다가 말했다. 연필을 돌리며 망설이던 서연의 표정이 진지했다. 왜? 뭐가 이상한데?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놔둬. 아이의 관찰력은 때로 어른보다 예리하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는 드라마 시간에도 핸드폰만 보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7시 30분에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8시에 일어나 서연이와 아침을 먹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수지는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어젯밤 갑자기 토요일에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성남 쪽 회사 감사 때문에 토요일에도 나가야 해. 점심때쯤 들어올 거야. 성남이라고 했다. 분명히 성남이라고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딸과 함께 강남 쪽 백화점에 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2층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서연이 갑자기 창문 쪽을 가리켰다. 아빠, 저기 엄마 아니야?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길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는 두 사람. 하나는 분명 내 아내 박수진이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수진은 그 남자와 마주보고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아, 아이스크림 다 먹었으면 집에 가자.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성남에 간다던 아내가 강남에서 모르는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다니. 게다가 손을 잡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 그런데 지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저녁 7시, 수진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해 보였고, 향수 냄새도 났다. 성남 일은 어땠어요? 나는 되도록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피곤해 죽겠어.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니까 정말 짜증나.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분명한 거짓말이었다. 내가 직접 본 것을. 강남 카페에서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있던 그 모습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이 여자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새벽 3시,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 일부가 보였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 내일도.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내 15년 결혼 생활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것은 점점 더 커져갔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7시 30분에 수진이 출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침대에 누워만 있지 않았다. 창문으로 다가가 수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했다. 지하철역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15년간 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버스를 타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나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멀리서 수진이 타는 버스 번호를 확인했다. 9407번. 강남 방향 버스였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반장인 김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다. 괜찮다. 수업 계속하자. 점심시간에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점심 먹었어요? 응. 지금 막 먹으려던 참이야. 성남 쪽이라 맛있는 식당이 없네. 또 성남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수진이 강남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수진의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매일매일 수진이 어디에 간다고 했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적었다. 3월 15일 월요일, 성남 출장, 9407번 버스 탑승 확인, 강남 방향. 3월 16일 화요일, 평상시 출근, 지하철 탑승. 3월 17일 수요일, 성남 출장, 9407번 버스 탑승 확인. 3월 18일 목요일, 평상시 출근, 지하철 탑승. 3월 19일 금요일, 성남 출장, 9407번 버스 탑승 확인. 패턴이 보였다. 성남에 간다고 할 때마다 강남 방향 버스를 탔다. 그리고 그런 날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나갔고, 향수 냄새도 났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다. 성남이 아니라 강남 쪽 카페와 레스토랑 영수증들이었다. 3월 15일, 강남구 논현동 루체 카페, 아메리카노 2잔. 3월 17일, 강남구 신사동 프렌치 레스토랑, 런치 세트 2인분. 3월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 베네,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1조각. 모두 2인분이었다. 혼자 갔다면 왜 2인분을 시켰을까? 답은 하나였다.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것. 그날 밤 수진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성남 일 많이 힘들지요? 혼자 가서 외롭기도 하고요. 응. 그래도 할 수 없지. 일이니까.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을 텐데. 다음 날 금요일, 수진이 또 성남에 간다고 했다. 나는 오후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일찍 집을 나섰다. 9407번 버스 종점인 강남역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버스에서 내린 수진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압구정역으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따라갔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한 카페 앞에서 수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5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 수진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다. 마주보고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수진을 보니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새벽 4시,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차량용 GPS 추적기를 주문했다. 다음 날 배송으로 선택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토요일 오후, 추적기가 배송됐다. 수지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나는 차고로 내려가 수진의 차 밑에 추적기를 설치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자석으로 붙이면 되는 방식이었다. 여보, 뭐해? 갑자기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차 점검 좀 하고 있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그래?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정비소에 가져가지 그래. 수진은 의심 없이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추적기 설치는 성공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수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수진이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성남에 간다고 했는데 또 강남이었다. 오전 11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 1시간째 머무르고 있다는 표시가 나왔다. 점심시간에는 같은 동네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까지 그곳에 있다가 4시에 압구정역으로 이동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일부러 물어봤다. 성남 일은 어땠어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난 것 같네요. 응.
그래도 하루 종일 앉아서 장부 확인하니까 허리가 아파. 거짓말이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났다. 화요일에는 추적기와 함께 직접 현장에 가기로 했다. 오후 수업이 없는 날이라 가능했다. 수진의 차가 압구정동의 한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모텔이라고? 정말 모텔이라고? 나는 급히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일로 그곳에 간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모텔 앞에 수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3시간 후 모텔에서 나오는 수진과 그 남자를 직접 목격했다. 수진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남자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은 고개를 남자의 어깨에 기댔다. 그 순간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울먹였다. 택시기사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방금 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오늘 성남일은 어땠어요? 피곤해. 오늘은 유독 일이 많았어. 또 거짓말이었다. 일이 많기는 모텔에서 남자와 시간을 보내놓고 일이 많았다고 하다니.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사진, 동영상, GPS 기록, 영수증.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할 날이 올 것이었다. 일주일간 추적한 결과 수진과 그 남자의 만남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만났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모텔에서 나올 때 남자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는데 지인 중에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부탁해봤다. 성민아, 나 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 말해봐. 차량 번호로 소유주 이름 좀 알 수 있어? 성민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연락이 왔다. 장상우라는 사람이야. 39세 건설회사 부장이래. 장상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그날 저녁 서연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다. 서연아, 장상우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어? 그 아저씨? 엄마가 가끔 얘기하던데. 옛날에 엄마랑 사귀었던 사람 아니야? 내 수저가 떨어졌다. 옛날에 수진이랑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엄마랑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반대해서 헤어졌대. 그 사람 이름이 장상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상우는 수진의 옛 연인이었다. 그것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가 반대해서 헤어져야 했던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봤다. 여보, 장상우라는 사람 알아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화장을 지우던 손도 멈췄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그냥 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요. 옛날 일이야. 한 20년도 더 된 일을. 수진은 대충 둘러댔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20년 전 헤어진 옛 연인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인터넷으로 장상우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다. SNS를 찾아봤더니 그의 프로필이 나왔다. 건설회사 부장, 39세, 미혼. 미혼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의 SNS를 보니 최근 게시물들이 의미심장했다.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 2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첫사랑이라고 했다. 수진이 그의 첫사랑이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걸까? 수진의 SNS도 확인해봤다. 평소에 자주 올리지 않던 수진이 최근 몇 달 동안 셀카를 자주 올렸다.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했다.
댓글을 보니 장상우로 보이는 계정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달아놓은 게 보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20년 전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과의 재회. 미완의 사랑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 내가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장상우에게 가 있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경험이 많다는 김철민 변호사였다. 토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출입 사진, 영수증, SNS 캡처 화면.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유책 이혼이 확실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추가로 중요한 말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 남자가 아내분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요? 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요즘은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고 있어요. 상간자 소송.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수진뿐만 아니라 장상우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었다. 보통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15년 결혼 생활을 망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텔 출입 영상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다음 화요일 수진이 또 성남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미리 모텔 앞에서 대기했다. 차 안에서 수진과 장상우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2시간 후 나오는 모습도 촬영했다. 장상우가 수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나오는 모습, 수진이 장상우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다. 금요일에는 그들이 자주 가는 압구정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장상우가 수진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모습까지. 김 변호사님, 추가 증거입니다. 다음 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새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겠어요? 네. 둘 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실 건가요? 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다음 달 수진의 동생 결혼식이 있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요? 그거 좀 과하지 않을까요? 15년간 저를 속인 대가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죠.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더 고려해야 하나요? 그날부터 나는 결혼식에서 보여줄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장상우의 만남부터 모텔 출입, 카페에서의 다정한 모습까지.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넣었다.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서 장상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캡처해둔 것이었다. 상우야,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수진아. 빨리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자.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까지 있었다. 수진은 이미 장상우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와의 결혼 생활은 그냥 시간 때우기였던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모두 곧 수진과 장상우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될 것이었다. 4월 23일 토요일, 수진의 동생 수빈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다. 양가 친척 150여 명이 참석하는 큰 결혼식이었다. 여보, 빨리 준비해. 늦겠어. 수진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동생의 결혼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가방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촬영한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이가 물어봤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나 보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서연아, 오늘 이후에 우리 가족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다. 수진의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내 가족들도 와 있었다. 모두 축하 분위기였다. 형부님, 오늘 축사 부탁드려요. 신랑 측에서 나에게 축사를 부탁했다. 원래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급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나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수빈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행복한 표정으로 신랑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곧 벌어질 일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사 순서가 왔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150여 명의 하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부의 매형 정민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준비해온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 수빈이의 결혼을 축하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수진이와 결혼하면서 이 가족이 되었는데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수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결혼도 끝나는 법이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웨딩홀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둔 터였다. 잠깐, 그게 뭔가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 압구정 카페에서 수진과 장상우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두 번째 장면.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세 번째 장면. 모텔에서 나와서 키스하는 모습. 네 번째 장면. 문자 메시지 내용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양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수진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마지막에는 자막이 나왔다. 박수진과 장상우의 불륜 현장입니다. 결혼 1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입니다. 웨딩홀 뒤편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다. 장상우였다. 그도 결혼식에 와 있었던 것이다. 아마 수진이 초대했을 것이다. 영상이 끝나고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15년간 속아온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웨딩홀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수진의 오열 소리였다. 당신 미쳤어? 동생 결혼식에서 이게 뭐야? 수진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박수진 씨,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박수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유책 이혼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상우 씨,
나는 뒤편에 서 있는 장상우를 향해 말했다. 당신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원에서 만나죠. 장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웨딩홀을 뛰쳐나갔다. 아빠, 서연이가 울먹이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서연이를 껴안았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서연이는 아빠와 함께 살 거야. 법원에서 아빠가 꼭 서연이 양육권도 가져올 거야. 수진의 어머니가 단상 위로 올라왔다. 다위야, 이럴 수는 없어. 아무리 그래도 동생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니, 15년간 속아왔는데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겠어요? 오늘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수진의 아버지도 올라와서 나를 말렸다. 민호야,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 이미 법원에 소장도 제출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신랑 신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수빈이는 울고 있었고 신랑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수빈아, 미안해. 내 결혼식을 망쳐서. 나는 수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니가 계속 거짓말할 것 같아서. 수빈이는 언니 수진을 바라봤다. 언니, 정말이야? 정말 바람 피웠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웨딩홀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하객들은 저마다 수군거렸고 일부는 벌써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15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왔다. 뒤에서 수진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는데 장상우가 나타났다. 정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법정에서 보죠. 제발요. 5분만. 나는 서연을 차에 태운 후 장상우와 마주했다. 뭘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진이만 힘들어져요. 수진 씨 걱정은 당신이 하지 마세요. 15년간 함께 산 남편보다 20년 전 헤어진 남자가 더 소중하시겠지만 장상우는 할 말을 잃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만나요. 그때 판사님께 변명하세요.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수진은 변호사와 함께 왔고 장상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나도 김철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판사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GPS 기록,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영수증. 모든 것이 완벽했다. 피고 박수진 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인정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피고 장상우 씨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상우도 잘못을 인정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가 다뤄졌다. 수진은 서연의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자신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허가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피고 박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장상우는 원고에게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합계 8천만 원.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이 나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 남남이에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연이는 잘 부탁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이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한 달 후, 수진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장상우도 마찬가지였다.
건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위자료는 모두 받았다. 수지는 친정의 도움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고 장상우는 집을 팔아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6개월 후에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점심시간이었다. 아빠, 같이 점심 먹자. 요즘 서연이는 자주 학교로 찾아왔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는 거 먹자.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 나 요즘 행복해. 왜? 엄마가 거짓말할 때는 집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지금은 편해. 아이는 역시 느끼고 있었구나. 어른들이 숨기려고 해도 아이들은 다 안다. 서연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가끔 보고 싶긴 해. 하지만 아빠랑 사는 게 더 좋아. 고마워. 오후 수업 시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배신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수업이 끝나고 퇴근길에 서연과 함께 마트에 갔다. 저녁 장보기였다. 아빠,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서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좋아.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장상우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하게 된 것 같았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이제 정말 남남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과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탁이었다.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래,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숙제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다. 요즘 상간자 소송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를 파탄시켰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도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다. 상간자 소송, 실제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이가 숙제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숙제 다 했어. 그래, 그럼 영화 한 편 볼까? 좋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코미디 영화를 봤다. 서연이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다. 15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후의 평화로운 일상. 배신의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갈 일만 남았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